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할게요. 이 수업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수업은 정치의 이해와 분석이니까 그 앞부분, 정치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게요. 일단 정치를 정의한 학자 중에 데이비드 이스톤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데이비드 이스톤, 이 학자는 정치를 권력을 통한 사회의 희소한 자원의 재분배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권력이란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 거를 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 희소한 자원이라고 한다면, 희소한은 부족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높은 지위를 얻기 원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의 자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건 항상 부족하죠. 뭐 돈이 넘쳐나거나 높은 지위 또는 높은 명예가 넘쳐난다면 희소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돈이나 명예, 뭐 지위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경쟁을 하고 자신들이 더 많은 돈과 또는 부 그리고 더 높은 지위를 얻기를 원하죠. 근데 이처럼 이런 자원을 사람들마다 더 얻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재분배하는 그런 활동을 정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재분배한다는 거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이죠. 근데 이런 활동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권력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권력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에 따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치를 정의할 때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 중에 하나가 정치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트에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사과를 살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개별적인 의사결정이죠. 하지만 집합적인 의사결정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때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집합적인 의사결정에서는 항상 이 권력이 개입되는데 그 이유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구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사람마다 생각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 결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 구성원들이 모두 그 결정 결과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치 않은 결과에도 승복하고 그 결과를 따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결과를 원치 않는 사람을 따라 그 결과에 따라야 되도록 만드는 어떤 힘이 작동하는 거죠. 그게 바로 권력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힘은 누구에게 부여야 되는가? 의사결정 규칙에 따라서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권력이 부여되는 거죠. 다수결 규칙이라고 하면 다수에게 그 권력이 부여되고 그리고 독재라고 한다면 독재자에게 그 권력이 부여되고 그리고 뭐 사다리나 추첨이면 사다리 당선자 또는 추첨 당선자에게 그 권력이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승복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 많은 경우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다수가
권력을 갖게 되고 소수는 다수가 원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순응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가 자신이 원치 않는 결과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비용을 순응 비용. 그러니까 최종적인 의사 결정에 순응해야 되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비용을 순응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정치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치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특히 정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뭐 정치 그러면은 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정치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남을 속이는 사람, 그걸 좀 약간 음모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특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가 자신의 어떤 일상생활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뭐 교과서에서도 배웠겠지만 정치는 주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도자가 국민을 다스리는 일, 그걸 정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정치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무관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치는 바로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치로부터는 한순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정치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사람이 이상이 모여서 하는 모든 결정, 그게 이제 집합적인 의사결정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지금은 이제 주로 화상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여서 수업을 듣지는 않지만 이제 대면 강의를 할 때 강의 끝나고 같이 점심시간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갈지 결정하는 거, 뭐 한식을 먹으러 갈지, 뭐 중국 음식을 먹으러 갈지, 그것도 이제 집합적인 의사결정이죠. 또는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데이트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뭐 야구를 보러 갈지, 아니면은 뭐 연극을 볼지,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것도 집합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과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은 이제 게임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공부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이 공부 시간과 게임 시간을 이제 서로 부모님하고 딜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집합적인 의사결정이고, 그래서 집합적인 의사결정은 매 순간 여러분의 친구,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성 친구 또는 뭐 가족 간에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정치적인 행위라는 이유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은 항상 권력이 개입되기 때문이죠. 권력이란 다른 사람이 원치 않아도 따르도록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수업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어떤 식당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할 때 뭐 가위바위보로 정할 수도 있고 다수결로 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위바위보에 진 사람이나 아니면 소수에 속한 사람은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원치 않는 식당에 가야 되는 거죠. 물론 같이 식사하는 게 싫고 혼밥을 하고 싶으면 이제 혼자 가서 밥을 먹으면 되죠. 그렇다면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이유는 혼밥보다 같이 먹으면서 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수업 관련 정보도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친구끼리 어울리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즐거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치 않는 식당에 가더라도 친구랑 같이 식사하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집합적인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선배 후배 간의 어떤 그런 종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직장 상사하고 부하 직원들하고 관계는 종적인 관계죠. 그리고 또 상사가 어떤 회사의 그런 회비를 가지고 여러분을 사줄 수도 있고 또는 회식을 할 때 또 상사가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에게 음식을 사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돈을 내기 때문에 자신의 뜻에 맞는 그런 식당을 갈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또는 여러분은 바로 회사 끝나고 집에 가서 개인 생활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데 또 회식에 참여해서 술을 마셔야 될 때도 있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의 직장 상사는 여러분에게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집합적인 의사결정은 바로 정치적인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권력이란 거는 조금 전에 설명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그런 종적인 위계관계 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죠. 회사원들이 다수결 같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회식 장소를 정할 수도 있고 사다리를 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위바위보나 아니면 사다리를 타서 식당을 결정한다면 그거는 이제 민주적인 집합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러니까 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죠. 이런 관계에서도 사실은 수능 비용이 발생을 하죠. 왜냐면 다수결이나 아니면 가위바위보로 의사결정을 할 때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결정이 되고 그 결정권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결정권자의 뜻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력이 개입되는 것이죠. 원치 않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단 어떤 종적인 관계 또 유계적인 관계뿐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도 권력이 개입되고 권력이 개입되는 한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행위자는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행위는 단지 유계적인 그런 관계뿐 아니라 평등한 그리고 민주적인 관계에서도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종적인 관계, 위계적인 관계와 평등한 관계가 서로 다른 이유는 평등한 관계에서는 자신이 소수에 속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에 순응을 하는데 그 최종적인 결정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종적인 관계에서는 자신이 그 결정권자의 뜻을 따를 때 그 결정권자의 뜻에 권위를 부여하진 않죠. 불만족스럽고 언젠가는 내가 이 종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더 자유로운 그런 존재가 되어서 평등한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평등한 의사결정 또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에서는 자신의 뜻과 다른 결정이 만들어져도 그 결정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결정이 내려져도 이를 존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결정 결과에 권위를 부여하는 이유는 의사결정 방식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지금 내가 얻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항상 평등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동등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에서 소수 민족은 항상 소수에 속하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백인이 다수를 구성하기 때문에 백인의 유리한 결정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민자 또는 다문화 가족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원래 한국 민들이 있는데 주로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다문화 가족이나 아니면은 이민자들은 소수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한 결정들이 내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수에만 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학기 초에 개강 파티를 할 때 음식점을 정할 때 주로 이제 뭐 삼겹살이나 아니면 뭐 고기를 먹는 그런 음식점을 결정하고 또 이제 술을 마시겠죠. 그럴 경우에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런 종교인이나 아니면 또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는 자신이 원치 않는 음식과 술을 마시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항상 소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결이라고 해서 항상 평등한 결정을 내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다리나 뽑기, 추첨은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다수결은 평등한 결정이 초래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결 결정에 이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소수의 뜻보다는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게 소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게 규범적으로 더 옳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하지만 그 생각도 또 엄밀히 생각해 보면 다수의 뜻이 항상 올바른 정당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다수결 결정을 할 때는 또 항상 소수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결정, 뭐 수업 끝나고 같이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갈 것인가, 아니 그런 결정을 할 때 소수에 속하게 되더라도 어떤 종교적인 이유나 아니면 그런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에 음식을 도저히 못 먹는 경우,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못 먹는 이슬람교도나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몸에 뭐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식당을 결정한다면 그렇다면은 자신이 집합적인 의사결정에서 만들어진 결정이 자신의 어떤 권익을 크게 침해하지는 않죠. 하지만 인간의 기본권인 뭐 표현의 자유나 아니면 그 밖에 다양한 그런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결정을 다수결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커다란 수능 비용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해야겠죠. 이제 그게 바로 헌법이죠. 그러니까 헌법은 다수로는 바꿀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훨씬 더 까다로운 결정, 초다수, 3분의 2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가능한 한 소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수결 결정이 효율적이고 빠른 결정을 도출하지만 항상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소수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고 항상 다수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죠. 따라서 집합적인 의사결정은 항상 수능 비용을 초래하고 또 사람들은 이 수능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다수에 속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뭐 호의를 베풀어서 여러분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에게 무엇을 사주거나 아니면 뭐 숙제하는 걸 도와주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분의 뜻과 비슷한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또는 뭐 여러분과 같은 가치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을 결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데 뭐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사회단체를 조직하기도 하고 노동조합, 정당과 같은 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하죠. 그와 같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다수에 속하게 되면 권력을 얻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단체나 조직에 가입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조직들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한 또 비용이 수반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런 단체에 가입해서 뭐 단체 가입비를 내야 될 수도 있고 또 단체에 가입해서 어, 여러분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을 또 써야 되니까 이런 집합적인 그런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런 단체나 조직에 가입하는 이유는 이런 단체나 조직에 가입해서 치러야 되는 비용보다 이 가입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권력을 통해서 사회의 시소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다양한 정치 활동을 하는데 그 정치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 또 뭐 돈 또는 사회적 지위가 그런 단체에 가입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고 생각될 때는 여러분이 그런 단체에 가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분이 다수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나 경제나 모두 여러분이 사회의 희소한 자원을 얻기 위한 활동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의 희소한 가치를 얻는 과정은 정치와 경제에서 다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치와 경제는 모두 하나의 거래 행위죠. 그러니까 거래 행위라는 것은 이제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여러분은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을 또는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제시하고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돈과 상품을 또는 노동력을 주고받는 거래 행위죠. 하지만 사실은 정치도 마찬가지의 거래 행위예요. 그러니까 시장 거래에서 또는 경제 행위에서 상품과 그 다음에 또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매체, 돈이 있죠. 그렇지만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에서는 상품은 정책이고 또 그 정책을 구입하기 위한 매체는 정치에서는 돈이 아니라 표죠. 그리고 경제에서도 구매 행위가 있고 경제에서 구매 행위란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사는 행위고 정치에서 구매 행위란 여러분이 표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정책을 구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광고도 정치나 경제 모두 광고 행위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경제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광고를 통해서 생산자나 또는 판매자가 자신이 팔기를 원하는 상품을 파는 것이고 그걸 그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이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당들 또는 정치인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정책을 가능한 한 많은 유권자들이 살 수 있도록 자신들의 정책을
광고하고 유권자들은 표를 지불하고 그 정책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에서는 선거 운동이 바로 광고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정치와 경제는 무엇이 다른가? 이제 먼저 이 유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생산활동, 그래서 경제에서는 이처럼 공산품이나 뭐 그 밖에 다른 상품들을 이제 공장에서 생산하죠. 정치에서는 이렇게 국회에서 법을 생산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산 활동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와 경제는 매우 유사하죠. 그 다음에 판매 활동.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이렇게 전시장에서 상품들을 진열하고 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이런 선거 기간 동안에 후보들은 자신의 특성을 이렇게 진열장에서 광고하듯이 마찬가지로 선거 벽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특징과 장점들을 보여주고 여기 밑에 유권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하죠. 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한다는 의미는 이 후보들이 표방하는 정책을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활동이죠. 그 다음에 광고 활동,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바로 광고 활동이죠. 그래서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 특성들을 유권자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유권자들 하여금 이 상품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시장 활동에서 시장 거래에서 광고 활동이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캠페인 유권자들을 이렇게 뭐 토끼 모양의 옷을 입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주목을 끌게 한 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이렇게 홍보하죠. 그래서 시장 거래나 또는 정치 거래나 마찬가지로 이런 광고 활동이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권자들은 정치에서 표를 내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거는 시장 거래에서 이처럼 카운트에서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시장 구매와 시장에서의 구매와 정치 시장에서의 구매, 경제 시장이라고 할게요. 경제 시장에서의 구매와 정치 시장에서의 구매는 중요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의 돈을 내고 구입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치 시장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은 정치 소비자라고 할지라도 더 많은 표를 내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죠. 그리고 시장 거래에서는 개별적인 구매 활동이죠. 개별적인 구매 활동. 근데 정치 시장에서는 집합적인 구매 활동이죠. 집합적 구매. 물론 시장 거래에서도 집구라는 행위가 있긴 하죠.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집합적으로 구매하는 활동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정치 시장에서는 이 집합 구매가 의무화돼 있죠. 무조건 집합 구매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정치 소비자는 똑같은 양의 표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장 거래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싼 것도 살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비싼 것을 살 수 없지만, 정치 시장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동일한 상품에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뭐 우리나라처럼 1인 2표제에서는 정당의 한 표 또는 후보의 한 표 이런 식으로, 즉 모든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는 거래 매체의 양이 정해져 있죠. 그게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얘기한 구매 규칙, 조금 전에 얘기한 구매 규칙의 차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죠. 정치와 경제의 차이점에는. 경제에서는 여러분이 많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상품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다양한 종류의 커피가 있는데 여러분이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먹어보고 여러분의 선호와 가장 부합하는 그런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또는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여러분의 어떤 선호와 가장 부합하는 핸드폰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시장 거래에서 거래되는 것도 이제 무형의 상품도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데이터, 그러니까 핸드폰에 여러분이 사람마다 다른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요금제, 그 인터넷 요금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무형에 속하지만 정치 거래에서는 이제 유형의 상품은 없죠. 그러니까 정치 거래에서는 주로 무형의 상품이 제공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 무형의 상품을 소비하는 경우에도 시장 거래에서는 이 무형의 상품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다음에 경험하기가 쉽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금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요금제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죠. 뭐 데이터 양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치에 있어서 무형의 상품은 여러분이 경험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공약으로, 약속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상품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불확실한 거죠. 그리고 정치 상품과 경제 상품을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는 이 상품에 대한 정보 수집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커피에 대한 맛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커피를 사다가 맛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커다란 비용이 들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이제 정책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정책들을 이해하고 이 정책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법적인 지식과 경제적인 지식, 뭐 기술적인 지식,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그러한 특성과 상품의 질, 또는 그 상품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효용을 충족시키는가를 알기 위해서 수집해야 되는 정보는 매우 값비싼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재명, 먼저 이 환경 정책을 보면 탄소 중립, 탄소세, 기후 에너지부 신설이라고 되어 있고,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 그 돼 있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 NDC 목표 달성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그 산업계와 협의해 목표를 재설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벌써 이제 NDC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NDC라는 거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라고 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탄소의 배출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그 박근혜 정부에 제출한 탄소 배출 전망치를 37% 정도 감축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국제기후변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4대 기후 악당 클라이밋 빌런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이 이 기후 변화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이제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한국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세계 평균 기온의 상승폭을 1.5도에서 2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전혀 맞출 수 없는 3, 4도 상승에 기여하는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은 훨씬 더 탄소 배출 억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37%를 이제 감축한다고 제시했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계와 협의한다고는 얘기는 이제 산업계의 우호적인 그런 목표치를 재설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 정책을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더 환경 친화적인 정책이고 윤석열은 이제 윤석열 후보는 산업계 친화적인 그런 환경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기본소득, 전 국민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이 기본소득 주장을 보류했죠. 보류했지만 당초에는 뭐 연간 100만 원 지급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셋 손실 보상,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윤석열 후보는 선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물론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의 그런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초 이 기본소득 보편적 지급에 앞서서 먼저 예산을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이제 그런 공약을 내세워서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죠. 이제 두 후보의 입장이. 그 다음에 탈원전 이슈에 대해서는 원전 추가 건설 반대 이재명 후보의 경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탈원전 정책 폐기.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점이 보여지죠. 모병제는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윤석열 후보는 징병 감축, 여성 인력 확대. 여기서도 차이가 발견되고, 그다음 대북 정책도 대북 정책은 전통적인 민주당 대북 정책, 그러니까 온건한 정책이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강경한 정책이죠. 그래서 선제 공격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교육 정책은 이제 학벌주의 타파, 공정성 강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노조원 자녀 교육 세습 차단. 그러니까 교육이나 입시 제도를 볼 때 역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보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제 기본주택, 공공주택 확대 쪽에 무게가 쏠려 있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공급 확대,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종부세 전면 재검토. 아무래도 이제 부자들 쪽에 유리한 그런 부동산 정책이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제 서민들 유리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보고 이 정책들의 어떤 집합적인 효과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줄지 그걸 이제 계산하기가 어렵죠. 이 시장 상품의 경우 여러분이 직접 맛을 보거나 또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상품이 여러분에게 더 유리한가 비교적 낮은 비용을 들이고도 여러분이 상품들의 효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정치 상품의 경우에는 이런 정치 상품의 효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법적인, 경제적인, 기술적인 그런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고 그런 정보 습득에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막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치와 경제의 차이점 중에 두 번째 차이점은 이 경험 가능성,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비용. 이 다르다, 서로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먼저 얘기를 했죠. 이 구매제도, 개별 구매 대 집단 구매. 이전에 여기서 얘기한 구매 규칙. 이 구매 규칙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차이점 2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장 거래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서 자신이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만큼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치 거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표를 행사해서 집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구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수가 선택한 정책이 전 국민이 소비해야 될 그런 상품으로 선택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처럼 선택이 되면 집단 구매를 통해서 상품이 선택이 되면 사람마다 그 상품을 원하든 원치 않던 집합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집합적 구매 플러스 집합적 소비. 근데 이 집합적 소비가 이제 의무적 소비죠. 즉 달리 얘기하면 공공정책은 어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나는 이 정책을 따르지 않을 거야.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난 이 정책을 따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없고 집합적으로 결정된 그런 정책을 원하든 원치 않던 모두 의무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무적인 소비 규칙 때문에 수능 비용이 초래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를 넣는 과정, 그러니까 시장 거래나 정치 거래나 마찬가지로 부를 얻기 위해서 소비자 또는 유권자들이 행하는 거래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를 얻는 과정이 정치 거래와 경제 거래, 시장 거래에서는 다르게 이루어지죠. 경제에서는 여러분의 경제 활동에 따라서 부가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잘 살 수 있는 정도 또는 사회적 지위가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일을 더하거나 또는 소비를 덜하고 저축을 하면 여러분의 부는 축적되죠. 그리고 경제에서는 여러분의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죠. 예를 들면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이 비싸게 사도록 강요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상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라고 강요할 수 없죠. 하지만 정치에서는 다수가 내린 결정을 소수에게 강요할 수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투표를 통해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럴 경우에 그런 공공정책의 모든 유권자는 자신이 이 정책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 정책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소수의 흡연자는 더 비싼 값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정부가 값싼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지만 그래서 소비자들은 더 좋아지지만 농민들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집 밖을 나서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죠. 점심을 사 먹기도 하고 또 그 밖에 뭐 다른 경제 활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경제는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정치는 밀접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주로 여러분의 삶이 경제 활동과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치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치는 여러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TV를 보는 순간이나 아니면 뭐 잠을 자는 순간에도 이미 만들어진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정책에 의해서 여러분은 영향을 받고 여러분의 부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정치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이고 따라서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서 어떤 후보를 결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정당은 자신이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유리한 정책을 만들고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그 동안에도 정치가 작동하면서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그 다양한 정책을 의무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즉 달리 얘기하면 사회의 희소한 자원의 재분배 활동이 여러분이 느끼지 않는 순간에 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정책이죠. 따라서 인간의 행동에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죠. 경제활동은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할 때만 여러분의 부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치활동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는 이미 만들어진 정책에 의해서 여러분은 그 정책들을 의무적으로 집합적으로 구매해야 되고 또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가 재분배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치가 경제보다 사실은 훨씬 더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고 받는 이자, 여러분이 저축을 하면 이자를 받고 여러분이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죠. 그런 이자는 국민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이번에도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구제를 위해서 이자율을 낮게 고정한다거나, 아니면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연장해 준다거나, 이런 모든 정책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삶과 연관이 있고, 또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얼마만큼 어떤 경제적인 그런 자원을 확보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돌아가는 혜택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의료 혜택의 질과 가격 역시 의료 정책, 또 복지 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교육의 질과 가격 역시 교육 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또 요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관심이 있는 부동산 가격 역시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독립해서 독립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월세나 뭐 전세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역시도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있죠. 그 소비활동조차도 정치가 개입되죠. 여러분이 뭐 사과를 먹고 싶을 때 그 사과 가격조차도 사과 수확에 필요한 노동력 가격 을 결정하는 임금 정책, 또 이주 노동자들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핸드폰 가격도 무역 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근데 사람들은 정치가 자신의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치에 무관심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더 큰 효용을 주는 후보나 또는 더 큰 효용을 가져다주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대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주차 비를 아끼기 위해서 먼 곳에 주차하기도 하고, 또 기름값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더 멀리 가서 값싼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값싼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들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정당이 나에게 더 유리한 정책을 가져다 주는가, 그런 것들은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후보가 여러분에게 더 여러분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가져다 주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후보를 찾아서 그 후보에게 후보를 지지하고, 이제 그 후보가 당선되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이 지지하는 여러분에게 더 큰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경우, 그 후보나 정당들이 만드는 정책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경제적인 혜택은 뭐 주차비를 아끼거나 기름값을 아끼거나 아니면 핸드폰 값을 아껴서 얻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보다 수백 배에 더 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더 값싼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더 정확한 정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아깝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 상품의 경우에 그 상품에 대한 효용을 파악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정치 상품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경험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상품이 여러분에게 직접 전달될지 그런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 또 많은 어려운 그런 지식들, 법적인 지식, 경제적인 지식 그런 것들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 수집 비용이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막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 정보를 수집하는데 노력을 들이지 않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이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와 경제의 차이점을 요약을 하면 정치는 정치와 경제는 모두 거래 행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어, 정치는 경제와 달리 집합적인 의사결정이고 집합적인 의사결정에는 다수와 소수가 서로 갈라지게 되고 다수가 소수가 갈라지면서 정치 권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집합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권력을 얻지 못한 집단은 의무적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상품, 정책을 소비를 해야 되고 따라서 원치 않는 그런 상품을 소비해야 됨에 따라서 치러야 되는 비용, 즉 수능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 담배값 급진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마련하라. 그 다음에 연말정산, 뭐 세금 폭탄,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면 어, 뭐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또 대신 세금을 인상을 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복지 정책에 사용하게 되면 또 저소득층은 그만큼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조세 정책에 따라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는 이처럼 국민들이 충분한 정치 정보를 얻지 못하고 어, 이런 캠페인에 현혹돼서 잘못된 후보를 뽑았을 경우에 이런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고 수없이 많은 부정부패를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제 이런 현상들 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의 차이점은 이와 같은 인과적인 경로를 통해서 수능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할게요. 수고했습니다.